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개인의 아주 내밀한 유년 시절의 기억 모음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는데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했는지,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배워나갔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구체적인 한 공간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좁은 부엌, 그리고 멀겋고 비릿한 밀가루 풀 냄새.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보통 우리가 가난하면 떠올리는 어떤 통계나 사실 나열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대신 냄새, 소리, 촉감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감각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죠. 이건 그냥 과거 회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 감각을 통해서 조각되고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원초적인 기록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가장 강렬한 기억, 냄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네요. 자료의 첫 문장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냄새가 따뜻한 밥 냄새가 아닌 멀겋고 비릿한 밀가루 풀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고요. 그 문장이요. 네, 이 한 문장만으로 그냥 모든 게 설명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이건 맛을 즐기는 음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연료였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가난은 어떤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밀가루 풀 냄새였다는 거예요. 사실 후각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기억하고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뇌에 새겨넣거든요. 네네. 일부러 따뜻한 밥 냄새라는 어떤 풍요의 상징과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지금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선언하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인 셈이에요. 몸에 새겨진 기억이라. 그래서 그렇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군요. 네. 연탄불 위에서 부글부글 끓던 냄비,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그 앞에서 말없이 냄비를 젓고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 이 모든 게 그 냄새랑 함께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라요. 맞아요. 근데 화자가 나중에 그 작은 부엌이 우리 가족을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회상하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서러운 기억이 가득한 공간이 어떻게 가족을 붙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을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의 아이러니자 또 힘인 것 같아요. 아, 생존을 위해서 함께 발버둥 쳤던 그 처절한 공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매일 살아남아야 한다는 뭐랄까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화목한 식탁이 아니라 그 묽은 밀가루 풀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던 거죠. 그 끈끈함은 어쩌면 풍요 속에서는 쉽게 만들어지기 힘든 종류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생존을 위한 투쟁본부가 오히려 가장 끈끈한 공동체를 만든 셈이네요. 네, 그 부엌을 채우기 위해 밖에서 고군분투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 원래 충북 옥천에 살다가 부산 재송동으로 이주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작이 보리쌀 한 가마니가 살림의 전부였다고 해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절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무작정 대도시로 향했던 수많은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가장들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직업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보험 판매원. 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동네에서 보험에 가입할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얼마 못 가 그만두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던 자전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오징어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노점상으로 전업하신 거죠. 자전거에서 오징어 보따리로 그 사물의 변화가 아버지의 절박한 상황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오징어랑 관련된 일화가 정말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죠? 하루는 아버지가 옆에서 딱딱한 걸 오도독하고 씹고 계시더래요. 아이 눈에는 그게 그냥 얼음 씹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얼음이요? 네, 자기는 오징어 몸통이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건 팔아야 한다면서 안 주시고, 아이는 아버지가 맛없는 얼음만 드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음이 아니라 팔 수 없어서 남겨둔 오징어 잎이었다는 걸요. 그 오징어 잎이라는 디테일 정말 대단해요.
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프고 강력한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난해서 힘들었다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주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허기와 고단함. 네.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이 그 딱딱한 오징어 잎 하나에 전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시선하고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이 교차되면서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는 아버지가 얼음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사실 가난을 씹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표현이 정말,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목수일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음날 바로 망치랑 톱이 든 연장 가방을 메고 건설 현장으로 나가셨다는 대목도 있어요. 자전거, 오징어 보따리, 그리고 연장 가방. 이 세 가지 사물이 아버지의 고단한 노동의 연대기 그 자체네요. 네. 어떻게든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보려는 한 남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특히 당시 남성, 가장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압박감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렇죠. 약한 소리 한 번 못하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시대의 아버지들의 초상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의 삶은 무겁고 고단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이들은 또 다르죠. 화자가 살던 집이 산비탈 아래 단독주택의 작은 방 한 칸이었는데 주인집이랑 부엌을 같이 썼다고 해요. 나무마루가 방들을 연결하고 마당엔 우물도 있고요. 근데 되게 시적인 묘사가 나와요. 바람이 불면 뒷산 대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꼭 아이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고요. 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서정적인 순간을 발견해내는 아이의 감수성이 놀랍죠. 그러니까요. 어른들한테는 그냥 바람 소리였을 텐데 아이에게는 자신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재창조해내는 거지. 맞아요. 그 재창조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놀이였어요. 놀이. 아이들은 그 불편한 집을 기가 막힌 놀이터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 문지방이 쓸데없이 높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그네처럼 넘나들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문지방에서요. 네, 또 낡은 나무문에 매달려서 오라이를 외치면서 버스 차장놀이를 했고요. 와, 버스 차장놀이. 생각해보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문을 열고 닫느니 버스 정류장에 서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이들은 참 대단해요. 어른 눈에는 그저 낡고 불편한 문지방일 뿐인데 아이들 눈에는 스릴 넘치는 정글짐이고 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상력 자체가 일종의 생존 기술처럼 느껴져요. 현실의 결핍을 놀이의 세계로 바꿔버리는 힘이죠. 맞아요. 이건 가난을 미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삶의 즐거움을 찾아내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진실에 가깝습니다. 여름나기 방법도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물에 열무김치통을 띄워놓고 우물에요. 네, 수박을 통째로 담가서 차갑게 식혀 먹었대요. 지금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얼음이 쏟아지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죠. 우물이 냉장고 역할을 한 셈이네요. 결핍이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창의적인 생활의 지혜를 낳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네, 환경의 인간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심지어 그것을 새롭게 활용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가족 전체의 모습에서 화자 개인의 내면으로 좀 더 깊게 옮겨가 볼게요. 네, 그 아이의 이야기로요. 이 아이는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어요. 궁금한 건 많았지만 쉽게 질문하지 못했죠. 장남이라는 이름이 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도 느꼈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른손 엄지에 작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6번째 손가락. 매일 보고 만져야 하는 손에 그런 다름이 있다는 건 어린아이의 자의식 형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죠. 악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건네주거나 글씨를 쓸 때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까닭 없이 남의 시선을 받는 일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예민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골목에서 어떤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아빠! 하고 달려가 불렀던 경험이에요.
아, 그런데 돌아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아이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대로 집까지 뛰어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건 그날 밤 먹었던 콩나물국이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다는 감각적인 묘사를 덧붙인다는 점이에요. 이 장면 정말 복합적인 심리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아이의 실수가 아니죠. 첫째는 아버지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입니다. 그렇죠. 뒷모습만 보고도 달려갈 만큼. 네, 그만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둘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의식의 폭발적인 발현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던 거죠. 그 부끄러운 감정하고 시원한 콩나물국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강렬한 감정적 경험은 종종 다른 감각적 기억하고 결합돼서 저장되곤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마도 그날의 당혹감과 수치심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을 시원한 콩나물국이 나는 차가운 감각이 식혀주고 위로해줬던 게 아닐까요? 와, 그래서 그 감정의 해소가 시원한 콩나물국 맛이라는 구체적인 기억으로 남게 된 거죠. 감정과 감각이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기록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섬세한 장면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부끄러움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식혀준 위로의 맛이었군요. 네. 두 번째 사건은 더 직접적으로 그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드디어 6번째 손가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돼요. 아, 드디어. 네. 그런데 수술대 위에서 아이는 울지 않았다고 해요. 아파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 때문이었다고요. 어떤 생각이었죠? 이제 조금은 덜 숨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아,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수술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라니. 그동안 이 작은 손가락에 아이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지 느껴져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그냥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억누르던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는 거의 심리적인 해방의 의식이었던 거죠. 해방의 의식. 네. 숨는다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동안 자신의 일부를 계속 감추고 부정하며 살아왔다는 뜻이거든요.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감춰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안도감. 한 아이가 자신의 상처와 다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성장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남들과 같아지는 수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만 숨겨도 된다는,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되는 첫걸음이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이후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날 수술대 위에서 아이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우리는 렌스는 대검부서 시작해서 한 아버지의 고단한 어깨를 지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집, 그리고 한 조용한 아이의 내면 깊은 곳까지 긴 여행을 함께 했네요. 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화자는 이 모든 기억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삶의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곳은 바로 그 묽은 밀가루 풀 냄새가 배어있던 작은 푸역이었다고요. 결국 우리가 들여다본 건 가난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한 인간이 자신의 상처와 환경을 딛고 어떻게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기억이란 건 대체 어떻게 선택되고 재구성되는 걸까요? 네,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밀가루 풀냄새, 오징어잎, 아버지로 착각했던 낯선 남자의 얼굴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걸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정말 그렇네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처음 가르쳐준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은 어떤 냄새와 소리, 어떤 감촉으로 기억되고 있나요?